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5년 만에 속 시원하게 복수를 끝낸 서지안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38,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누비는 승무원으로 일한 지도 벌써 십수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풀어놓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이제는 누군가에게 털어놔도 될 만큼 제 마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이죠. 5년 전 저는 한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결국 저는 누명을 쓰고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억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증거도 없었고 제 편이 되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5년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혼 5년 뒤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조금 길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 나이 31살 무렵이었습니다. 꽤나 사는 집 외아들이라는 그 사람은 키도 크고 인물도 훤했지만 사실 저는 그 사람의 외모보다 그 집안의 따뜻함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특히 시아버님 되실 분이 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네 부모님이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라지. 어쩐지 사람 됨됨이가 곧고 예의가 발라. 요즘 세상에 이런 저자가 어딨나? 아유, 아버님 과찬이세요. 전 그저 부모님께 배운 대로 행동할 뿐인걸요. 아니야, 내가 사람 하나는 볼 줄 알아. 자네 같은 며느리를 얻으면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게야. 시아버님은 자수성가하신 분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큰 재산을 일구신 분이라 사람의 진심과 거짓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으셨죠. 그런 분이 저를 좋아해 주시니 전 정말 이 집안에 시집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던 그날 손님들 앞에서는 제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셨던 분이 둘만 남은 신부 대기실에서는 표정이 싹 변하시더군요. 승무원? 비행기에서 음료수나 나르는 그게 무슨 대단한 직업이라고? 우리 아들이 아깝지. 하, 교육자 집안? 그게 뭐가 좋다고 전할린지. 늙은이 속은 아무도 모른다니까. 네? 아이 그렇잖니. 웃기지도 않아. 난 너 허락하기 싫었어. 내 아들 뒷바라지할 여자라 생각하고 허락한 거야. 얼굴만 반반하니 해가지고 여우짓이나 하고. 아니 어머님, 갑자기 결혼식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됐고, 시집 왔으면 그딴 거 그만두고 집안 살림이나 신경 써. 알아들어? 내 아들 내조나 하면서 쥐죽은 듯 살아. 내 아들에게 집안일이나 쓸데없는 일 같은 거 시키지 말란 말이야. 정말 모욕적이었습니다. 직업을 비하하는 말은 둘째치고 저를 남편의 아내로 생각해주지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식모처럼 일할 사람으로 들이려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결혼식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혼주석에 앉아 환하게 웃고 계셨거든요. 마치 자기는 이 결혼식을 무척이나 찬성한다는 표정으로요. 옆에 있는 남편이 계속 제게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그게 어머님이... 저는 이야기를 더 하려다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시어머니가 나를 모욕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믿어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니,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진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좋은 날 그렇게 울상짓고 있어야 되겠어? 당신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정말로. 그럼 왜 그러는데? 말을 해봐. 어머님이 신부 대기실에서
나한테 일 그만두고 당신 내조나하라고, 아들 뒷바라지 해줄 사람 찾으려고 결혼시킨다고 하시잖아. 그제야 남편이 당황한 듯 시어머니 쪽을 한번 봤다가 절 보더군요. 엄마가 좀 서운했나 봐. 일하는 건 엄마랑 내가 이야기해볼게. 일단 화 좀 풀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절 달래려 했습니다. 솔직히 위로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다만 결혼식에 오신 분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며 최대한 시어머니를 이해해보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식이 끝날 때쯤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최대한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정도 들고 손주도 생기면 사이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제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만 있던 전 남편의 모습부터가 불길한 징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제 편도 어머니 편도 아닌 그저 강한 쪽에 붙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신혼의 단꿈은 짧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잘 대해줬지만 글쎄요, 시어머니는 좀 달랐어요. 잘 대해주는 것처럼 하시면서 괴롭히기도 하셨거든요. 그만큼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교묘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은밀하고 치밀했어요. 특히 명절에 많은 친척들이 모이면 시어머니는 늘 웃는 얼굴로 제 흉을 봤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영 없어서 말이야. 내가 옆에서 다 가르쳐가며 하느라 아주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요즘엔 며느리한테 잘 보여야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 안 할 수도 없고. 어머 형님, 그래도 며느님이 싹싹하니 좋잖아요. 싹싹하지 그럼.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 사람 대접하는 일 하는데 싹싹하지 않으면 되겠어? 뭐 예쁜 얼굴로 활짝 웃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일도 없었겠지. 내가 이래저래 다 신경 써주면 방긋방긋 웃기나 하고 웃는 얼굴에 원래 침 못 뱉는다잖아. 분명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음식 준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양 몰아갔죠. 본인이 다 했다는 식으로 말하곤 했어요. 제가 뭐라 변명하려 하면 시어머니는 더 큰 목소리로 제 말을 덮어버렸습니다. 결국 3년째 되는 명절에도 시어머니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도 꾀를 냈어요. 제사 음식이 아닌 음식에는 간을 세게 하거나 설탕과 소금을 일부러 바꿔 넣었거든요. 솔직히 저도 시어머니에게 당해보라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을 읽은 건지 시어머니가 이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더군요. 어쩜 시집와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난 우리 며느리 눈치를 그렇게 봐. 손도 느리고 솜씨도 없으니 결국 내가 다 했지 뭐예요. 하도 덜렁거려서 부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니까요. 잘됐다 싶었어요. 당해보라는 생각으로 음식을 냈고 시어머니가 먼저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난 시어머니가 건수를 잡았다는 듯 사람들 앞에서 제게 한 소리 퍼붓더군요. 예, 이걸 지금 사람 먹으라고 차린 거야? 아, 간이 이게 뭐야? 너희 친정에서는 이런 걸 음식이라고 먹고 사니? 어떻게 음식을 이따위로 만들어? 어머님 죄송한데 어머님이 만드신 음식이시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갸웃하며 말했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완전 가관이었습니다. 악귀가 따로 없더군요. 뭐? 네가 만든 걸 왜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야? 아니 아까 방금 어머님이 이 음식 다 어머님이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친척분들 앞에서. 그제야 자신이 그렇게 말했다는 걸 깨달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푸르죽죽하게 변했습니다. 그럼 네가 내 음식에 해코지했겠지? 제대로 만들었는데 간이 왜 이렇게 써? 어머님이 아까 전에 그러셨잖아요. 전 부엌에 들인 적도 없으시다고. 혹시 어머님 어디 안 좋으세요? 병원에 가셔야 하실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자 주변에서도 시어머니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라는 말도 못하고 얼굴이 벌겋게 된 채 안방으로 가버리더군요. 솔직히 기분 좋았어요. 하지만 그때 이후로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점점 시댁과 멀리 지내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아껴주시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시어머니 하는 행동만 보면 정말 다 버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고상하고 우아한 척하며 매번 저와 친정을 싸잡아 얕보고 욕하는 것도 열받았어요. 전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좀 그러셔도 다 당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좀 참아. 여보,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정말 너무하셔. 나 진짜 힘들어. 또 시작이네. 그냥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되잖아. 솔직히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다들 그런 잔소리 들으면서 살아. 됐어. 피곤하니까 그만하자. 그 사람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무조건 어머니 편을 들었죠. 그래도 제게 단 하나의 위안이 있었다면 그건 시아버님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모질게 대할 때마다 시아버님은 마치 다 아신다는 듯 제 편이 되어주셨죠. 어느 주말 시어머니가 또 트집을 잡으며 제가 차린 상을 물리신 날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슬그머니 제게 다가오시더군요. 지안아, 애미가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그래.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내가 보기엔 우리 며느리 음식이 제일 맛있어. 아버님 감사해요. 그렇게 말해주시니 힘이 나요. 그래. 넌 그저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돼. 사람이 진실하면 언젠가 다 알아주는 법이거든. 전 그 말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아버님은 늘 그러셨죠. 거창한 위로의 말은 아니어도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가만히 받쳐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약속에 나가 있는 주말에 저를 몰래 부르셨어요.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가 절 데리고 비싼 음식점도 데려가 주시고 남편과 시어머니 몰래 용돈도 쥐어주시더군요. 아버님 안 주셔도 돼요. 오히려 제가 드려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더 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거라. 이게 보상이 될 순 없지만 그래도 힘든 마음에 잠깐 도움은 될 거다.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돈으로 잠깐의 즐거움은 살 수 있지 않겠냐. 아버님,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군요. 돈 때문이었다기보다는 시아버지 말씀 덕분에 그간의 힘든 시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기분이었거든요. 비싼 음식 다 식겠다. 어서 먹고 또 힘내야지. 어서 먹어. 그날 밤 시아버님이 주신 돈과 음식을 생각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아무리 힘들어도 시아버님 한 분 때문이라도 잘 버텨보겠다고. 그래서 더더욱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시어머니의 미움을 키우고 있다는 걸 그때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3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견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시아버님이 저를 아끼시는 모습을 보실 때면 시어머니의 눈빛은 섬뜩할 만큼 차가워지곤 했죠. 한 번은 시아버님 생신날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시댁 부모님 생신 때 밖에서 먹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제 솜씨가 별로라고 그냥 밖에서 먹자고 하셔서요. 그러다가 제가 며칠을 고민해서 시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한 상 가득 차렸죠. 시아버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우리 며느리 솜씨냐. 내 생일상을 이렇게 정성껏 차려준 사람은 네가 처음이다. 아버님 좋아하시는 것만 골라서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그날 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단둘이 남았을 때 시어머니가 절 부엌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너 아주 신났더라?
영감 앞에서 착한 며느리 노릇하느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냥 생신상을 차려드린 것뿐인데. 시끄러.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영감한테 잘 보여서 이 집 재산이라도 차지하려는 속셈이지. 내가 너 같은 애 한둘 보는 줄 알아? 며느리 포지션으로 뭐 좀 얻어먹으려나 본데 너 그거 한참 잘못 생각한 거야. 너한테 돈 한 푼이라도 줄 알아? 정말 어이가 없는 말이었죠. 제가 재산을 노릴 필요가 뭐가 있나요? 남편이 외아들이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모두 남편 몫이라 전혀 신경 쓸 일도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어머님, 전 정말 그런 마음 없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두고 보자. 니까짓게 이 집에서 얼마나 버티나. 전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때 어렴풋이 느꼈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며느리 사랑을 마치 자기 자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제가 아무리 사랑받아봤자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다르잖아요. 자기 자식 낳아준 여인, 평생 함께할 동반자인 사람과 전 아예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부부라면 서로의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저는 큰맘 먹고 전 남편을 붙잡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진지하게 할 말 있어. 어머님이 나한테 하시는 게 너무 심해.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척 하시면서 둘만 있으면 나를 막대하셔. 아이,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야. 진짜야. 밥상도 엎으시고 친정욕도 하시고 나 진짜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남편은 별다른 말 없이 한숨만 쉬더군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요. 그러더니 갑자기 절 보더니 눈물을 쏟으며 그러더군요. 예, 너 어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내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친딸처럼 아껴줬더니 이제 와서 나를 그런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어머님, 그게 무슨... 뭐긴 모르는 척 할 거야? 네가 내 아들한테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다며?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요즘 밖으로 나돌면서 딴 남자랑 연락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내 아들은 몰라도 난 다 알아! 전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도 모자라 제 직업까지 모욕하시다니요. 그런데 웃긴 건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라고 저를 편들어도 모자랄 남편이 절 추궁하더군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하는 말이 사실이야?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적 없어. 어머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을 왜 해? 엄마가 울면서까지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 어머니를 믿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저 사이에서 그 사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하필 그 무렵 시아버님은 지병으로 입원해 계셨습니다. 제 유일한 편이 되어주실 분이 곁에 안 계셨던 겁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짓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아예 이혼 이야기를 꺼내셨죠. 이런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둘 수 없어. 당장 갈라서. 우리 아들 인생 망치기 전에. 엄마, 그래도 이혼은 좀... 뭘 망설여? 바람난 여자를 데리고 살 거야? 정신 차려! 그리고 바람만 난 거면 다행이지. 없는 일까지 만들어서 시어미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여자야. 그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이혼을 망설여? 전 남편은 결국 어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더군요. 여보, 우리 그만하자. 엄마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어떡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내가 결백한 거 알면서도?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아니라잖아. 내가 핸드폰도 다 보여줄 수 있어. 카드 내역 뭐든 말해봐. 난 내 결백 주장할 수 있어. 그냥 나도 지쳤어. 도장 찍어줘. 그게 무슨 책임감 없는 말이야? 당신이랑 나랑 부부야. 겨우 이런 걸로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 게다가 바람 핀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말했잖아. 내가 증명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이혼해야 하는 건데? 왜?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죽겠어. 이제 그만하고 헤어지자고 좀. 저는 이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나오자 저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했어요. 시어머니의 거짓말 하나로 이혼을 하자는 남편이라니 차라리 제 쪽에서 버리자 싶었어요. 그래, 이혼해 줄 테니까 위자료나 내놔. 네가 이혼하자고 하는 거니까 외도로 걸고 싶으면 걸어봐. 외도 증거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결국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외도로 걸고 싶어 했지만 증거가 워낙 빈약했던 탓에, 아니 증거라고 할 것도 없는 것들을 증거라고 내민 탓에 결국 합의 이혼으로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소송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소송 비용이나 시간도 너무 아까웠고 합의 이혼으로 주겠다는 돈도 그리 작진 않아서 합의를 해준 거였죠. 제가 혼수로 가져갔던 돈, 집 사느라 보탠 돈을 그대로 돌려주고 거기에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더 얹어줬죠. 5년 정도 되는 결혼 기간은 재산 분할도 거의 안 되니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혼인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게 위자료를 준 것이 그렇게도 불만이었던 모양이었어요. 얼마 뒤 제가 다니던 항공사로 허위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제가 기내에서 불친절했다느니 손님과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내용이었죠. 결국 저는 한동안 비행에서 제외되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제 주변 사람들에게 돈 보고 시집온 며느리가 바람까지 피웠다라는 거짓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저는 졸지에 천하의 못된 여자가 되어 있었죠. 이혼의 상처보다 그 누명이 더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날, 저는 부모님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교직에 계시며 올곧게만 사셨던 아버지는 딸이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는 사실에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셨죠. 지아나,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리 딸이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건 이 아빠가 제일 잘 안다. 아버지, 전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절 손가락질해요. 세상이 다 널 욕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 사람이 정직하게 살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이다. 억울할수록 똑바로 살아야 해. 알겠지? 네, 아버지.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아나, 지금은 힘들어도 절대 무너지지 마라. 네 인생은 이제부터야. 그 못된 사람들 때문에 네가 주저앉으면 그게 진짜 치는 거다. 부모님의 말씀은 제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전 어려서부터 정직과 인내가 무엇인지를 배우며 컸습니다. 당장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저는 부모님께 배운 대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억울할수록 더 똑바로, 더 단단하게 살아내기로요. 물론 쉽진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 집에서 당한 일들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고 길을 걷다가도 문득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그 말씀을요. 이혼 후 저는 매일 밤 분노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집에 쳐들어가 시어머니의 거짓말을 다 까발리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제 손에는 시어머니의 악행을 증명할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괴롭힘은 둘만 있을 때 벌어졌고 거짓말은 교묘했으니까요. 둘째,
제 평판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바람 피운 여자의 변명으로만 들을 게 뻔했죠. 셋째,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시아버님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제가 시끄럽게 굴면 병중이신 그분께 누가 될까봐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제 삶을 일으켜 세우는데 모든 걸 쏟았습니다. 남편과 만나 시어머니가 허위 민원을 넣었으니 네가 해명하던지 시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했어요. 결국 남편은 저희 항공사로 연락해 허위 민원을 취소하고 사과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전 남편과 이야기한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죠. 시어머니였다면 절대로 사과하지 않겠다고 맞고소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이혼할 때 저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었으니 이렇게라도 해준 거죠. 결국 저는 누명을 벗었고 묵묵히 비행을 거듭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승진했죠. 겉으로 저는 단단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억울함이 칼날처럼 시퍼렇게 갈려 있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니, 영영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참 얄궂더군요. 그날은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평범한 오후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비즈니스석부터 차례로 손님들을 살피며 인사를 드렸죠. 손님 환영합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그렇게 한 줄 한 줄 인사를 건네던 저는 한 사람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아 젊은 남자와 다정하게 어깨를 맞대고 있는 여자. 5년 만에 보는 그 얼굴. 저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짙은 화장을 하고 명품으로 휘감은 그 여자는 자기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남자의 팔짱을 끼고 깔깔 웃고 있더군요. 그 남자가 누구든 시아버님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을 숨기고 다른 직원과 자리를 바꿔 전 시어머니의 시선에서 벗어났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즈니스석은 좌석 간격이 넓고 조용해서 평소라면 승객들도 작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술이 몇 잔 들어간 데다 자기들 세상인 양 목소리를 낮출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음료 카트를 정리하는 척하며 슬쩍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누른 채 카트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뒀죠. 손님께 따뜻한 차를 더 권하는 것은 승무원의 당연한 일이니 제가 그 자리 가까이 머무는 데에는 아무런 의심도 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전 시어머니와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뒤통수만 보여줬어요. 뭐 남자한테 빠져서 다른 건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었지만요. 손님, 따뜻한 차나 음료도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자리 주변을 오갔습니다. 그리고 카트 정리를 핑계로 갤리 입구에 머무는 동안 두 사람의 대화가 고스란히 제 휴대폰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그 영감은 요즘 좀 어때? 말도 마. 얼마나 더 살려고 그러는지. 요새도 악착같이 운동하고 영양제며 몸에 좋은 음식 다 챙겨 먹어. 이래서 언제 죽나 몰라. 내가 옆에서 비비 맞춰주는 게 진짜 죽을 지경이야. 그래도 그 영감 죽을 때까지만 버티면 그 재산이 다 내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하긴 뭐 누님 수완이야 내가 알지. 왕년에 며느리도 쫓아내본 적 있는 분이니까 뭐 어련히 알아서 안 하겠어. 아유, 그건 일도 아니었어. 멀쩡한 며느리한테 바람났다고 누명 씌워서 내쫓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다니까. 아유, 우리 아들이 또 어찌나 어리숙한지 내가 눈물 한번 흘리니까 단번에 넘어오더라고. 그러게 왜 나한테 덤비길 덤벼? 전 그 대화를 들으며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침착하게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5년을 기다린 칼이 드디어 제 손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희열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다 아차하는 순간에 전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싱긋 웃었습니다. 그런데 전 시어머니는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더니 황급히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더군요. 이제 남인데 모른 척 해줘라, 어? 저는 5년간 갈고 닦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손님. 그 여자는 알쏭달쏭한 표정을 지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저 비굴하게 입을 다물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를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제 손으로 망신을 주는 게 아니라 저 여자가 제 발로 진상이 되도록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저는 전 시어머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허영심이 강하고 자기 체면이 구겨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며 조금만 신경을 긁어도 폭발하는 다혈질. 저는 그 약점을 하나씩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는 비즈니스석 다른 손님들에게도 들릴 만한 목소리로 정중하지만 또렷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손님, 두 분 좌석 사이 팔걸이는 안전을 위해 내려주셔야 합니다. 신혼여행 가시는 길이신가 봐요. 두 분 참 다정하시네요. 순간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젊은 남자는 멋쩍게 웃었지만 전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어버렸죠. 무슨 신혼여행이에요. 그냥 아는 사이예요. 아, 그러세요? 두 분이 워낙 가까이 계셔서 제가 착각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손님. 저는 일부러 그 여자가 가장 듣기 싫어할 만한 호칭과 상황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음료를 가져다 드릴 때도 일부러 깐깐하게 굴었죠. 손님, 죄송하지만 이미 와인을 충분히 드신 것 같아서요. 안전상 추가 주류 제공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내가 취약이라도 했다는 거야? 사람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죄송하지만 손님, 규정은 모든 손님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손님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니 이해해 주세요. 그 여자는 얼굴이 뻘개져서 씩씩거렸습니다.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취한 손님 취급을 받았으니 견디기 힘들었겠죠. 저는 한술 더 떠서 일부러 정중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옆자리 손님들에게까지 들리게 말을 건넸습니다. 두 분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아드님이 어머님 모시고 여행 가기 힘드실 텐데 너무 부럽네요. 일부러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봐도 아들 버린 남자한테 홀려서 나이값 못하는 전 시어머니에게 한 방 먹여주고 싶었거든요. 그 여자의 옆에 앉은 젊은 남자는 어쩔 줄 몰라하며 슬그머니 팔짱을 풀었죠. 누님, 좀 떨어져 앉자.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잖아. 왜 이래? 우리가 뭐 어때서? 떳떳하게. 떳떳은 무슨. 아까부터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자는 이제 거의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반면 젊은 남자는 점점 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를 그제야 의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5년 전 사람들 앞에서 다정한 척하던 그 여자의 두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자의 본 모습이 드러나도록 무대를 만들어줄 차례였어요.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할 무렵 전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비행기가 제주항공에 착륙했습니다. 손님들이 짐을 챙겨 내릴 준비를 하는 동안 전 마지막 한수를 뒀죠. 저는 통로를 지나며 그 여자만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나직하게 말했어요. 아들뻘 되는 남자한테 홀려서 나이값도 못하고 뭐하는 짓인지. 아우, 정말 징그러워. 그 말에 여자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도착장으로 나가던 그 여자가 갑자기 획 돌아서더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 인연, 너 아까부터 일부러 그런 거지? 그 휴대폰 내놔. 너 뭐 녹음했지? 당장 내놔!
손님 진정하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 듯 말했죠. 내놓으라고 이 망하려나! 전시모는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제 가방을 잡아챘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달려오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죠. 한순간에 그 여자는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진상 손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아하던 사모님의 가면이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난 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젊은 남자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사이도 아닌데다가 조용히 다녀와도 모자랄 상황에 이렇게 큰 사건을 만드는 여자를 보며 스트레스를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남자는 전시모에게 말도 없이 제 갈 길 가버리더군요. 저를 붙잡고 중내산해하던 전시모가 남자의 모습을 보더니 제 머리채를 놓고 남자를 따라가더군요. 자기야, 어디가? 같이 가야지. 같이 가긴 뭘 같이 갑니까?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좀 떨어져서 걸어요. 그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전시모의 로맨틱했던 밀월 여행이 비행기가 땅에 닿은 지 1시간도 안 되어 산산조각 난 겁니다. 저는 공항 한복판에 홀로 남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며칠 뒤 저는 그 여자가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먼저 선수를 쳤더라고요. 그 여자가 시아버님께 저에 대한 거짓말을 또 늘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 집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와 친하다는 건 몰랐던 모양이죠. 여보, 글쎄 그 못된 며느리가 비행기에서 나한테 행패를 부렸지 뭐예요. 이혼하고도 앙심을 품고 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 있죠? 전 그 소식을 듣고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또 거짓말로 진실을 덮기 전에 제가 먼저 시아버님을 찾아뵙기로 결심했죠.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시아버님을 다시 뵙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지, 혹시 그 여자의 거짓말을 믿고 계신 건 아닐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더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입니다.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전 시어머니가 없는 날 시아버님이 머무시는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신 시아버님은 5년 전보다 한참 야위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절 보시는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죠. 아니 이게 누구야? 지안이 아니냐? 그간 찾아오기 힘들었지. 아버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서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라는 게야. 들어와. 어서 들어와. 안 그래도 오늘 그 사람 없는데 잘 됐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자. 시아버님은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5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죠. 저는 마음을 다잡고 그동안 제 가슴에 묻어뒀던 진실을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사실은 제가 그 집을 떠난 게 제 잘못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세히 말해봐. 어머님이 절 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척 하시면서 둘만 있으면 저를 모질게 대하셨죠. 제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다 어머님이 지어내신 거짓말이었어요. 그 거짓말이 거짓말인 걸 증명할 수 있었는데도 그 사람은 중간에서 힘들기 싫다면서 이혼하자고 했고요. 시아버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이혼할 때도 재산 분할은 따로 없었고 위자료 5천만 원만 받고 나왔어요. 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제 결백은 지금도 밝힐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한테는 제가 중요했던 게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왜 그때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왜? 아버님 편찮으셨잖아요. 제가 시끄럽게 굴면 아버님께 누가 될까봐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죠. 실은 나도 그 사람을 다 믿지 못했다. 오래전부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 네가 떠난 뒤로 더 그랬지. 네가 그럴 나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시아버님은 한동안 고개를 떨구고 계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이상하다 생각했다. 네가 그렇게 갑자기 집을 나가던 날 넌 끝까지 나한테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났지. 너처럼 예의 바른 아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야. 아버님, 사실은 저 그날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가 아버님 뵙는 걸 막으셨어요. 아버님 편찮으신데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요. 그랬구나. 그 사람이 그랬어. 네가 날 안 보고 그냥 갔다고. 매정한 것이라고 널 욕하더구나. 그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시아버님 사이를 완전히 끊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시아버님은 분노로 손을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날 이렇게까지 속였단 말이지. 내 며느리를 빼앗고 내 눈과 귀까지 막아버렸어. 시아버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무거운 입을 떼셨습니다. 지안아, 너한테 솔직히 말할 게 있다. 나하고 그 사람은 사실 혼인신고를 안 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10년을 같이 살았어도 난 끝내 그 사람을 다 믿지 못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뤘지. 명목상 부부였지 법적으로는 그냥 남남이야. 그 사람한텐 내 재산에 대한 권리가 단 한 푼도 없어. 전 그 말씀에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하더군요. 그 여자가 왜 그토록 집안을 장악하려 발버둥 쳤는지, 왜 저를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내쫓으려 했는지 말입니다. 그 사람은 늘 불안해했어. 자기 자리가 흔들릴까봐. 아마 널 미워한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게야.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거지. 아버님,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의 이야기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혁이 그 녀석 말이다. 그 녀석도 내 친아들 아니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셨죠. 우혁이는 그 사람이 데리고 들어온 아들이야. 내 핏줄이 아니지. 그래도 난 정이 들어서 친자식처럼 키웠다. 후계자처럼 대우도 해줬고. 하지만 입양 절차는 끝내 밟지 않았어. 혼인신고를 안 한 것과 똑같은 이유였지. 솔직히 믿음이 생기지가 않았어. 결혼할 때부터 느꼈던 그 묘한 위화감. 전 남편이 시아버님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던 이유. 그 여자가 그토록 재산에 집착했던 진짜 이유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도 우혁이도 내 재산에 대해선 아무런 권리가 없어. 핏줄도 아니고 호적에 오른 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너랑 결혼하고 나서는 네가 아들을 잘 다독여 줄 거라 생각하고 유언장에 아들 이름도 올려놨었어. 내 재산 중 절반은 너희에게 주려고 말이다. 그건 몰랐어요. 네가 알 리가 없지. 유언장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놈이랑 지 엄마가 하는 꼴을 보니 아주 가관이야. 오늘부로 유언장에서 그놈 이름 삭제해야겠어. 아무리 그래도 아무 잘못 없는 철을 버리는 놈에게 재산을 물려줄 순 없지. 시아버지의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비행기에서 녹음한 파일을 시아버님 앞에 올려놨습니다. 아버님, 이것만은 직접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녹음 속에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말도 마. 얼마나 더 살려고 그러는지. 요새도 악착같이 운동하고 영양제며 몸에 좋은 음식 다 챙겨 먹어. 이래서 언제 죽나 몰라. 내가 옆에서 비위 맞춰주는 게 진짜 죽을 지경이야. 그래도 그 영감 죽을 때까지만 버티면 그 재산이 다 내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시아버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그 여자의 자랑이 흘러나왔죠.
아유, 그건 일도 아니었어. 멀쩡한 며느리한테 바람났다고 누명 씌워서 내쫓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다니까. 우리 아들이 또 어찌나 어리숙한지 내가 눈물 한 번 흘리니까 단번에 넘어오더라고. 아이, 그러게 왜 나한테 덤비길 덤벼? 녹음이 끝나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님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분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10년이나 거뒀는데 내 건강이 나빠지니까 다른 남자랑 놀아나면서 내 죽을 날만 기다렸다는 거구나. 게다가 너한테 그런 몹쓸 짓까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아버님은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말이죠.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능청을 떨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저녁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당장 집으로 들어와, 할 얘기가 있어. 그 여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전 옆방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제가 보낸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그 여자 앞에 틀어놓으셨죠. 그 여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여보, 이건 오해예요. 남자는 그냥 사업상 아는 사람이고. 닥쳐! 내 귀로 다 들었어. 당신 짐 싸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여보,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당신이 며느리한테 한 짓을 알고도 내가 당신을 용서할 것 같아? 그리고 잘 들어. 이 집도 당신이 쓰던 차도 카드도 전부 내 명이야. 당신한테 넘긴 재산은 단 하나도 없어. 다 두고 몸만 나가. 여보, 그게 무슨... 우리가 혼인신고도 안 한 거 당신도 알잖아. 당신은 법적으로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어. 빈손으로 들어왔으니 빈손으로 나가. 나한테 와서 돈 한 푼 안 벌고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열심히 쓰고 다녔잖아. 그 여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 돈 많은 영감 옆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겁니다. 저는 문틈으로 절망에 무너지는 그 여자의 모습을 5년 전 제가 쫓겨났던 그 마음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걸 잃은 그 여자가 그냥 물러설 리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 여자는 제가 사는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더군요. 저는 서둘러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 인연,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 녹음만 안 보내서도 내가 이렇게는 안 됐어. 손님, 진정하세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나요? 전부 손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드러난 것뿐인데요. 닥쳐! 네가 일부러 날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 비행기에서부터 작정하고. 그 여자는 흥분해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과거의 일들을 줄줄이 토해내기 시작했죠. 그래, 내가 너 누명 씌운 거 맞아. 너 같은 게 우리 아들이랑 사는 게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다 꾸민 거라고. 그게 어때서? 손님, 지금 그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내가 거짓말로 너 내쫓은 게 중요해? 네가 한 짓 때문에 나는 외도 저지른 여자가 돼서 집에서 쫓겨났는데. 그러게 왜 그러셨어요? 솔직히 손님이 외도만 저지르지 않았어도 될 일이었잖아요. 아, 혼인관계는 없었으니 외도는 아닌가? 뭐? 이 미친년이! 저는 그 여자가 흥분해서 쫓아내는 말들을 차분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 또한 모두 듣고 있었겠죠? 그리고 때마침 전 남편이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씩씩거리는 표정이 멧돼지 저리 가라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모양이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버지가 왜 그렇게 화나셨어? 우여가, 엄마 진짜 너무 억울해. 다 인연이 나한테. 아빠한테 다 듣고 왔어. 엄마 바람 피웠다며? 미쳤어? 가만히만 있어도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을 수 있었는데 엄마가 한 헛짓거리 때문에 지금 재산이고 뭐고 다 날아갈 판인데. 우여가, 그게 아니라. 내가 묻잖아. 진짜로 미친 거야? 노망났어? 왜도? 혼인신고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영감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면서 왜도? 전 남편이 어머니에게 소리치는 사이 전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비행기에서 어머님 옆에 있던 그 젊은 남자 말이야. 그 사람 당신보다 3살이나 위야.
당신 어머니가 당신 또래 남자랑 바람을 피웠더라. 참 대단하시지? 20살이나 차이 나는데도 애정이 아주 대단하시더라고. 그 말에 전 남편은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내 또래랑 바람을 피웠다고? 딱 봐도 엄마, 아니 아빠 돈 노리고 들러붙은 제비잖아. 진짜로 돌았어?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대체 뭐가 문제야? 우여가 들어봐. 그건... 됐어. 더 듣고 싶지 않아. 여기까진 예상대로였는데요. 여기서 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전 남편이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당신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한테 갖다 일러바치기 전에 나한테 이야기라도 해줬어야지. 내가? 왜? 왜라니? 내가 그때 민원 신고한 거 취소해줬잖아. 어이없게도 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니네 엄마 고소당할까봐 취소해줬으면서 무슨... 웃기지도 않네. 야,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난 당신 어머니도 싫지만 당신도 그만큼 싫어. 외도가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어머님 편 들었던 게 당신이야. 하긴 당신 어머니가 나보다 중요했겠지. 아버님 재산 물려받으려면. 안 그래? 야,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그리고 사람을 무슨 재산이나 노리는 사람처럼. 그게 네 엄마랑 네가 나한테 한 짓이야. 어때? 당해보니까 기분 아주 더럽고 역같지? 내가 그랬어. 이혼할 때 기분 아주 더러웠다고. 내 잘못도 아닌데 이혼해보니 진짜 열받고 짜증났었는데 5년 만에 이 기분 풀 수 있게 돼서 아주 좋아. 너 진짜 이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못됐어? 하! 내가 살다가 못됐다는 말 처음 들어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한테 내가 그 말을 듣다니. 그 말 그대로 돌려줄게. 그런데 아쉬워서 어쩌니? 아무것도 없는 와이프 대신 돈 많은 엄마 선택했는데 그게 썩은 동아줄이었네? 근데 그거 알려줄까? 저는 싱긋 웃으며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유언장. 아버지 유언장?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아버님한테 어머님 불륜 알려드리러 갔더니 말씀해 주시더라고. 아버님 참 대단하신 게 당신 엄마랑 당신을 그다지 믿지는 못하셨더라고. 그래서 나랑 결혼했을 때 재산 절반 물려주겠다고 유언장을 쓰셨다고 하시던데 내가 당신 어머니 불륜과 나 괴롭혔던 정황 이야기했더니 유언장에서 당신 이름 빼겠다고 하시더라고. 뭐? 아니 엄마가 사고 쳤는데 왜 내 이름을 뺀 거야? 당신 엄마 나이 유언장에 이름도 안 올라와 있었으니까. 전시모가 그 사실을 알고 완전히 배신당한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웃기지도 않았어요. 자기도 시아버지를 속이고 있었던 주제 뭔 피해자 흉내를 내는지. 당신 어머니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에 당신이랑 내가 이혼한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들으시곤 당신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나 보지. 전 남편은 부들부들 떨더니 결국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머니에게 등을 돌린 건 정의감 때문도 저에 대한 미안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 시아버님께 자기가 친아들도 아니고 상속받을 재산도 없다는 진실을 들은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다름 아닌 어머니의 욕심이었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평생 부잣집 외아들로 막대한 재산의 상속자로 살아온 그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충격은 없었겠죠. 자기가 친아들도 아니고 물려받을 재산도 한 푼 없는 빈털털이라는 사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전시모가 다급히 자기 아들에게 쫓아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놔!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엄마가 거짓말만 안 했어도 나도 이렇게 빈손은 안 됐을 거 아니야? 두 번 다시 역겨운 얼굴 내 앞에 들이밀지 마! 우여가,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한 거야. 나 잘되라고 내 또래랑 바람을 피워? 거짓말도 좀 성의껏 해. 이건 나 죽으라고 고사 지낸 거랑 뭐가 다른데? 엄마가 한 행동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봐도 되는 거야? 엄마 때문에 와이프랑도 헤어졌어. 근데 그 보상은커녕 있던 것도 다 날려먹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멍청하냐고?
그토록 어미와 자식으로 똘똘 뭉쳐 저를 내쫓았던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제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아들에게마저 버림받은 그 여자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했습니다. 예, 제발 이제 좀 그만해라. 이 정도면 됐잖아. 너 때문에 내 인생 완전히 나락갔어. 다행이네요. 저도 5년 전엔 나락이었거든요. 괜찮아요. 잘 살면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5년 전 제가 이 사람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빌었던가요. 그때 이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제게 애원을 하더군요. 전 차분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어머님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다만 어머님이 뿌린 씨앗은 어머님이 거두셔야죠. 그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어요?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낄 뿐이었죠. 전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더는 그 여자에게 마음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이제는 다 내려놓을 때가 된 거죠. 모든 걸 잃은 그 여자에게는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비행기에서 함께 있던 그 젊은 남자였죠. 전시모가 스피커폰으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나 좀 데리러 와. 나 갈 데가 없어. 우리 그래도 사랑했잖아. 사랑? 내가 누님을 왜 사랑해? 난 그 영감 재산 보고 만난 거지. 이제 그 영감한테서 나왔으니까 우리 둘이 새 출발하면 되잖아. 너 나 사랑한다며? 이보세요, 할머니. 돈도 없으면서 젊은 남자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간 돈 때문에 겨우 역겨운 거 참고 만나줬더니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 평생 돈으로 사람을 사고 거짓으로 자리를 지켜온 그 여자는 결국 자기와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시아버님은 그 여자에게 줬던 모든 것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명의를 넘긴 적 없던 집도 생활비도 그 여자가 누리던 모든 호사를 깨끗이 회수하셨죠. 그 여자는 정말로 빈손이 되었습니다. 전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가 빌려준 모든 걸 반납하고 떨어져 나갔어요. 시아버지가 정말 전 남편과 전시모를 믿지 않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시아버지가 어떤 것도 그 사람들 명의로 해주지 않았더라고요. 전부 시아버지 명의였죠. 결국 이후에 전 남편도 어미를 버렸고 그 집안은 그렇게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님께서 절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내미셨죠. 지안아, 이거 받아라. 그동안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구나. 위자료라고 생각해도 좋고 진실을 알려준 고마움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아버님, 전 이런 거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아니야, 받아. 이건 내 마음이다. 네가 안 받으면 내가 죽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게야. 늙은이 마지막 부탁이라 생각하고 받아주려무나. 저는 결국 그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돈이 탐나서가 아니라 저를 끝까지 믿어주신 그분의 진심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5년 묵은 저의 복수는 저를 무너뜨린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걸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행복은 결국 거짓으로 무너지더군요. 저를 누명 씌워 내쫓은 시어머니는 불륜으로 모든 걸 잃었고 어미만 믿던 남편도 빈손이 되었으며 저를 믿어주신 시아버님 덕에 저는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